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좀 반향이 되게 크네요. 지금 보니까. 와, 뭐, 핵 우럭 이제 먹겠네. 뭐, 날 것은 먹으면 안 되겠다. 회는 이제 다 먹었다. 반향이 굉장히 큰데. 자, 이제 좀, 무거운 마음은 약간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하시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희가 바로 일부 출연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목동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양승범 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네. 양승범입니다. 어때요? 좀 다른 분들이 화남이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아니면 혼자 지금 즐거웠던 부분은 네. 지점에서 모르는 분인데 네. 갑자기 쓱 오시더니 화남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길래 살짝 뿌듯했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자, 네. 그런 기분 좋은. 네. 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참 많이 반겨주고 안 반겨주셨나? 자, 어쨌든. 자,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제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 조사랑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나왔는데 네. 뭐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연준은행에서 이제 분기마다 대출 관리자 네.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기존에 크게 이제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은행 문제들이 좀 생긴 이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살짝 시장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뭐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이제 회동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또 시사점 말씀드리고 네.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이제 팔란티어가 눈에 띄게 시간외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 또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 참 CIA의 어떤 정보를 줬던 것으로 그런 뭐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 기업, 일단 시간에 걸해서 한 20% 오르고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잠시 후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고,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지수는 어떻게 흘렀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전일 3대 지수는 사실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금요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좀 하락 시작을 하다가 저가 매수세들로 쭉 올라오다 요 잠깐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3대 시장이 요 부분이 말씀드린 이제 연준은행의 대출관리자 설문조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살짝 시장은 흔들렸지만 오늘 그러니까 내일 5월 10일, 5월 11일 CPI, PPI랑 또 부채 한도 협상 오늘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로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고, 일단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자주 보던 지표는 아니었었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좀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한 그런 지표죠. 맞습니다. 네. 예. 내일 밤에 이제 CPI 지수가 나올 텐데요. 우선은 여는 소비자 기대 조사를 통해서 약간 사전에 컨닝과 같은 뉘앙스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7에서 4.4로 하락을 했고, 다만 특징적인 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에서 2.9로 상승,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5%, 2.6%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하락 둔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좀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좀 보여줬습니다. 또 세부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1.8%에서 2.5%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근원 물가에 있어서 주택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이 부분이 좀 잘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하락을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가 되는지 않는 건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달 CPI를 이 자리를 통해서 브리핑을 할 때 제가 주택 관련된, 그러니까 쉘터죠. 쉘터라고 표시된 그 물가를 직접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던 그 쉘터의 물가가 끄트머리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뭐 반 장난식으로 이거 봐라 좀 꺾이지 않았냐 막 이런 농담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 나온 그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주택 가격 안 꺾일 것 같다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내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소비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가격 중에서도 이제 가솔린 가격이 4.6%에서 5.1%로 상승할 걸로 또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제 헤드라인에서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특히 가솔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헤드라인 하락에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다시 가솔린 가격이 좀 올라간다면 오히려 CPI가 크게 안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낳게 했습니다. CPI를 하루 앞두고 이런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경계심을 갖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 CPI가 사실 또 전월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네. 또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 금리가 동결된 상황인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연준에서 말하는 어떤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이 또한 시장이 좀 우려는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가계 지출 전망이 5.6%에서 5.25%로 하락했는데요. 2011년 9월 이후 최저치인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앞으로 소비 지출은 줄어들 것 같아라고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물가인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 소비는 줄어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어제 나온 이 기대 조사는 네네. 조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기대치를 보니까 예상치를 보니까 CPI 헤드라인 넘버는 그러니까 CPI 헤드라인 넘버는 전년 동월 대비 5% 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예. 근데 전월이 5%였죠. 예. 만약에 이번에 5% 나오면 계속 오른다는 예. 얘기네요. 전월 대비해서 오르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이 네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물가가, 긴장이 좀 되고 있는 매달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센서스도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어찌됐든 숫자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연준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쵸. 이렇게 좀 복잡한 함수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고용 동향 지수는 어떤 의미였었어요? 뭐 4월 고용 동향 지수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상무부에서 네.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 민간 단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 고용 보고서의 선행 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흐름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달 115.51에서 116.18로 상승해서 역시 고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졌고요. 다만 2022년 3월부터 야금야금 고용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추세로 하반기에 고용이 좀 악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숫자가 여전히 높고 구익이나 최근에 이직이 감소하고 있고 정리해고도 증가되고 있는데 뭐 지난달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아할 정도로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보여지면서 고용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약간의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리려고 하는 힘, 오르려고 하는 힘 이게 박빙처럼 맞붙다 보니까 결국은 혼조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제일 되게 궁금했었던 예. 원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실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예. 은행 대출관리자 설문조사 보고서. 이게 이제 시니어론 오피니언 서베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출 관리자 설문조사라고 해서 연준이 이제 분기 혹은 필요가 있으면은 분기의 2회까지도 네. 이제 조사를 하는 항목인데요. 한 최대 880개의 대형 은행하고 외국계 은행 한 24개에서 100여 개의 대출 관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네. 약간의 구매자 관리 지수랑 느낌이 비슷한 대출 관리자 설문조사인데요. 저도 전에 이러한 설문조사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은행들의 네. 약간 파산과 대출 문제들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볼 수 있는 어떤 보고서이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결론은 대출 규제도, 그러니까 대출을 하려는 은행의 규제도 까다로워졌고, 네. 낮아졌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수요도 줄어들었다.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드는 네. 악순환, 악조건이 결국 보고서에 나타났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대출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형 기업은 신용 조건을 대형은행에 강화했다는 게 44%에서 46%로 늘어났고요. 네네. 중소형 은행들도 신용 대출을 까다롭게 강화했다는 비율이 43%에서 46%로 대형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은행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이번 분기에 좀 더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출 관리사 분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요즘에 저희 대기업들도 돈 잘 안 빌려줘요.
중소기업들도 더 잘 안 빌려줘요. 라고 하는 비율이 44에서 한 46 정도 %로 늘어난 거네요. 예. 그리고 큰 은행들도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작은 은행들도 대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뭐 대형은행들은 사실 어제 기업 실적에서도 대형은행들 주가는 오르고 네. 지역은행들의 주가 이제 하락해서 사실 대형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익 구조, 이자 마진에서 이제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최근 중소은행들 문제 이후에 뭐 당연한 수순일 수는 있겠지만 중소은행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경영은 어려워지겠구나로 보여지는 약간의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대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44에서 46 올랐다고 하니까 뭐 올랐네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심각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대출을 점점 해주려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너네는 대출을 얼마만큼 까다롭게 하느냐의 그러한 보고서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은행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려는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대출이 나가는 금액도 줄어드는 거니까 시중에 이제 신용 경색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올 가을 정도에 이제 차환 발행이 계속될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직면해 있고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계속 불거질 건가 최근에 저희 그 지점에서도 그 상장 수익 증권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츠 관련된 것들의 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도 있지만 차환할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임대 수익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당금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이제 보통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을 받는데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기 때문에 100을 받아서 대출로 40을 주고 이 60에 대해서 배당을 했다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돼서 그러니까 공실률이 나니까 100 받던 게 80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임대료를 40원을 내던 대출 이자가 60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배당 재원이 20원밖에 그러니까 40원씩 하던 게 20원이니까 절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상품도 문제고 상업용 부동산이 정말 일부 리츠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두 가지 구조적으로 지금은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양빵에서 주먹을 맞고 있는 양빵 오른쪽 뺨 왼쪽 뺨을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제 수요도 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대출 수요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비율이 2009년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서베이에서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은행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은 이제 설비 투자를 감소해야 되고 또 비용을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다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이제 광고비를 줄여야 되고 결국은 또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용을 불안하게 해서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지금의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수순이 이 서베이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책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금도 이렇게 대출이 어려운데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테니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금리를 동결하는 효과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저께 이제 오스탄 굴습이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도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시장과 기업 측면에서의 신용 긴축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서베이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고용과 소비를 따른 악순환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설정할 때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는 것,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좀 풍겨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표 측면에서는 뭐 올리려고 하는 힘과 내리려고 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할 만한 지표가 나오는 바람에 어쨌든 혼조세로 끝났는데 은행 위기는 아직 그렇게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늘 밤부터 회동을 시작하는데
저도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딱 기사 한 가지가 어느 누구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헤드라인 기사더라고요. 결국 이번에 이 회담을 통해서 부채 한도에 대한 논의를 좀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희망이 좀 적은가 봐요. 많은 뉴스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비슷하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오다 보니 내년 대선 때 공화당은 흔히 말해 세게 나가도 불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바이든이 오히려 지금은 지지율이 좀 낮은데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태클을 걸면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네네. 급한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양보를 하게 될 테니 지금은 팽팽하게 좀 맞서는 것 같고요. 앨런 의장이 이제 6월 1일이라고 엑스데이트를 못 박았는데 뭐 IB 쪽에서는 사실은 뭐 6월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한 7월까지는 버틸 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됐든 앨런 재무장관도 정부 사람이니까 예, 좀 더 이 엑스데이트를 당겨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시한은 좀 남았지만 뭐 오늘 회동을 하지만 오늘 뭔가 극적인 타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오늘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상견례 자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이제 빅4라고 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케빈 메카시 이분이 제일 중요한 분인데 예, 공화당 하원의장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인데요. 결국은 우군인 상원에는 척 슈머 민주당 의원, 제스프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공화당 쪽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인데요. 이제 미치 맥코넬이 2011년에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였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치 맥코넬이 엑스데이트 직전에 당시 바이든 부통령하고 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이 미치 맥코넬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해라 중간자 입장으로 예, 라고 하는데 미치 맥코넬은 지금 공화당이 그 당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케빈 메카시한테 뭐 정권이 가 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해결하는 일에 자기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준 상황이고요. 그러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예,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예산 적자 해결 없이는 이제 부채 한도 승인은 없다라고 못 박아놓은 상황이고 하원에서 이제 이번에 만든 법안 제한 긴축 성장법이라서 Limit, Save, Grow Act라는 법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10년간 4조 8천억 달러를 삭감하지 않으면 예, 부채 한도 1조 5천억의 증액은 없다. 이렇게 지금 못 박은 상황인데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는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승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오늘 뭐 1월 달에 만나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오늘 뭐 극적인 타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게 만약에 뭐 결국은 시장에서는 타결될 거다. 뭐 과거 몇 년 동안 70몇 번은 다 타결됐기 때문에 타결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뭐 의견도 있는데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예,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먼이라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기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밀어붙여라. 바이든 그냥 밀어붙여라. 밀어붙일 수 있다? 예, 세 가지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냥 연방부채 한도라는 그 법을 무시하고 수정헌법 14조에 이런 조항이 있대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 공공부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이미 발행된 공공부채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수정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헌법 제14조를 들이밀고 무조건 만기 때 재발행을 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앨런 재무장관도 사실 이 방법은 좀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재무부에서 1조 달러 백금의 기념화폐, 기념주화를 팔아라. 이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돈 어떻게 풀 건데 지금 제로 금리인데 더 이상 금리를 어떻게 내려서 돈을 어떻게 더 풀 건데 그랬더니 그때 되게 이단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코인 하나 그 발행을 하는데 이 가격이 1조 달러다. 그렇죠. 예. 예. 이 코인 하나 이렇게 딱 발행을 해서 시장에 내놓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사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이 1조 달러를 주면 돈 푸는 거 아니냐. 이걸 또 폴 크루먼 경제학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걸 얘기했다고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어.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조 원가라는 게 또 들기 때문에 제조 원가. 아니 이게 좀 불가능한 얘기고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프리미엄 국채를 발행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영구채의 성격인데 워낙 뭐 국채 자체가 30년, 뭐 50년 이렇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기사만 보고 이게 뭐 코코본드 같은 건가 네네. 라고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액면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미국 국채를 네. 예, 만기가 돌아오면 또 액면으로 발행을 하되 표면 이율만 바꾸면 부채는 계속해서 고정이 돼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되게 의아한 어려운 거는 거긴 한데 예. 어려운 거긴 한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계속하면 안 되니까 예. 결국은 이제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마저도 기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예.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결은 되겠지만 네네.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좀 했고요. 예,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 시장을 혼탁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했고 네네. 그래 니네들이 결국 합의를 안 해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약간 시니컬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또 다른 빌 그로스 핑코의 공동 창업자는 차라리 지금 부채를 매입해라. 지금은 국채를 매입할 최고의 시기다. 네네. 그래서 지금 3개월 국채 금리가 5.25%인데요. 네.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 부채는 3개월 이내에 부채 한도 협상은 반드시 타결된다로 이분은 이제 보시는 거고요. 사실 시장도 부채 한도 협상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 물론 2011년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네. 고민은 하지만 역사적으로 70몇 번은 계속해서 부채 한도는 승인이 되어 왔고 미국의 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적인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타결될 거라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채권 시장, CDS 시장에서만 단기 CDS 시장에서 약간 반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거는 네.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되면은 회복이 되거나 상승 요소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 돼도 본전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타결의 기미가 안 보이거나 조금 지연되는 기미만 보여도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악영향이라 차라리 이 부분이 조금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작용을 해줬으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주식 시장은 뭐 타결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안도 네네. 많고 타결될 거라 전혀 그걸 때문에 빠지면 사겠어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건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처럼 계속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 더 시장에는 또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 실적 아니 어떻게 뭐가 얼마나 좋게 나왔길래 20%나 시간을 거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선 팔란티어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사실은 시간에서 급등을 한 다음에 2월, 3월에 다시 제자리로 좀 내려왔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팔란티어가 무슨 기업인지 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을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긴 하시거든요. 무슨 기업인지 먼저 간략하게 우선 팔란티어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하려면 2008년도에 이글아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이글아이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테러 집단을 미군이 이제 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국방부 AI가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인지적인 판단으로 지금 아니면은 오사마 빈라덴을 못 잡는다 해서 공습을 했지만 사실 민간인이었어요. 그래서 AI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AI가 판단을 하기엔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무고한 생명이 너무 죽으니 예.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아, 그게 라는- AI가 판단한 그렇죠. 거예요? 예. 팔란티어의 AI가 판단한 건 아니죠. 네네. 약간 그런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건데요. 팔란티어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팔란티어가 2003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설립한 기업인데요. 예,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적군의 동향이나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판단을 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 무기, 또 무기 시설, 네. 그다음에 접근 경로, 타격 방법 등을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는 AI인데요. 이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고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AI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대테러에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은 사실 되게 클 수 있는데 독점 기업이라 네. 사실 시총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한 164억 달러이다 보니까 네. 예, 사실 좀 주가가 좀 비싼 편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라고 해서 이 정부 국방부나 정부에만 제공하던 AI 기술을 일반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 통합 분석하는 네. 수집 통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예. 고담은 정부 납품용,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는 민간 기업 납품용. 예.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사용하는 이 고담 AI는 독점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네네. 정부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매출액 그쵸. 같은 게. 네. 테러리스트들이 뭐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얘도 공격하고 쟤도 공격하고 뭐 중국하고 네. 문제가 생기면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출 성장성에는 조금 그러니까 성장성은 크지는 않지만 이익률이 좋았다면 네. 최근에 주가를 이끌었던 거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민간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에 좀 예,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년 대비해서 YOY로 민간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70%나 매출 비중이 아니라 매출 증가가 네. 7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모건스탠이나 리스 자동차 리스해주는 허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인데요. 네. 어떻게 사용을 하면 은행에서의 금융 사기, 내부 비리, 횡령 등을 막아주고요. 뭐 제조업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뭐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같은 것들을 해주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부 내용까지 들었으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실적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 이게 EPS가 0.04 네. 달러, 4센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5센트가 사실은 나왔고요. 예, 매출도 5억 달러, 5.06억 달러 네. 정도 예상을 했는데 5.25억 달러 정도 나와서 예상치보다 좀 꽤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164억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높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거의 20조네요, 20조. 예. 그런데 이제 알렉스 카프 CEO가 이제 어제도 말한 게 사실 AI를 하는 최근에 이제 AI가 워낙 화두이고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을 알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했고요. 올해 연간 컨센서스와 2분기 컨센서스도 굉장히 상향해서 발표하면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성은 앞으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네.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시장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일단 그게 되게 눈에 띄네요. 원래 적자 기업이었었잖아요. 네. 상장한 이후부터 계속 적자 기업이었는데 일단 2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났다는 거. 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해는 흑자로 마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올라야 될 텐데. 이거 물린 분들 많을걸요? 예, 많이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도 성장하는 독점 기업들을 많이 좋아하고 네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많이 네네. 가지고 계신데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흑자 전환을 예상할 정도로 네. 아직은 어떤 매출이나 이익에 대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이라 오늘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뭐 시작을 하겠지만 조금 조심은 해야 될 수도 있다. 추가 매수는 좀 조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월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러분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때 꽤 많이 좋아지긴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좀 뭐 올해 흑자를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주가는 잠깐 내려갈 수 있어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힘내십시오. 집 나간 아이가 들어올 때가 가장 기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기대치가 높아요. 아 그렇죠. 네. 딱 그겁니다. 네. 아 맞아요. 좋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